북한을 우습게 보는 것은 정말로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더 높게 위험하게 평가를 하고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춰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특히 징병제를 수행하는 나라는 다 겪고 있어요. 한국의 안정이 우선적인 임무이지만 그게 그들의 임무의 전부는 아닙니다. 주한미군이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역할이 그럼 과연 무엇이냐? 주한미군, 우리가 국민들한테 주한미군을 설명할 때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을 설득을 할 때 주한미군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치 주한미군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인상을 줬지만 사실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인데 한국의 안정, 동북아시아의 안정이 우선적인 임무이지만 그게 그들의 임무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 집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옆집에 불이 나면 그 불을 끌려고 가는 게 현명할까요? 안 현명할까요? 그 불은 우리한테도 옮겨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끌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옆집에 내 부모님이 계시거나 내 자식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뛰어가야죠. 미군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비록 한반도에 근무하면서 북한에 대한 그런 위협, 여기가 주 임무인 것은 틀림없지만 만약에 한반도 외 지역에 자기 동료나 자기 전우 또는 자기의 국가 이익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뛰어가서 불부터 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나중에 불 끌 때 필요한 그러한 병력이나 그런 자산을 여기에 많이 갖다 두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주한미군을 생각할 때 주한미군이 우리만을 위해서 있는 군대다, 미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일단 바꿔야 됩니다. 현재 있는 것 가지고 북한을 억제하는데 충분합니다. 또 앞으로 북한을 억제하는데 지금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적어지는 게 그렇게 탐탁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맨날 28,500명, 28,500명 노래를 부르는데 과연 28,500명 갖고 충분할지 부족할지 또 많은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은 우리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미군 아저씨들 여기 얼마든지 왔다 가세요. 라고 한다면 미군이 늘어날 확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군이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좋은 거죠.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여기 더 와 있다가 북한이 엉뚱한 짓을 했다. 그러면 그 미군들이 우리는 다른 데도 쓰려고 하기 때문에 딴 데 가야 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북한하고 맞붙겠습니까? 그래서 주한미군은 우리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널널하게 얘기해 두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미군들도 항상 하는 얘기가 한국 국민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나가라고 그래도 자기네 국가 이익이 있어서 안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세요. 미국은 자기네 국가 이익에 손해가 있더라도 국가의 주인인 우리나라가 나가라 그러면 100%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지킬 거냐 하는 겁니다. 미군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우리의 억제력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거의 뭐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없어지는 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우선 핵무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작체 핵무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도 온 나라가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그러한 나라로 변모할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거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주한미군을 내보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이 있으면 주한미군 내보내도 돼요.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결기를 갖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이 많이 들어서 내보낸다? 주한미군 내보내고 국방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은 될까요? 지금 1조 5천억 정도 미군한테 주고 있는데 1조 5천억 원을 늘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메꿀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1조 5천이 아니라 15조도 부족하고 한 100조, 150조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주한미군 철수시키자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한번 만나봤으면 저는 좋겠어요. 왜 그렇게들 생각하시는지, 뭐 미군 범죄가 싫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미군들한테 돈 주기가 아까워서 그러신 건지, 미군들 철수하고 나면은 그 공백을 뭘로 메꾸려고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대만 사태가 일어났을 때 주한미군을 동원한다. 그것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그 동원된다는 거를 뭔지나 알고 하는 얘기인가 그런 그 의문을 갖습니다. 당연히 대만 사태가 벌어지면 미군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군도 그 대비태세가 경계태세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대만이 포위가 돼서 거기 그 대만 해협에 배가 지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무역의 한 35% 정도 또 에너지 수송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한미군이 여기 이제 동원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주한미군이 동원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주한미군 중에 특별히 그 동원될 직접 전투에 동원될 그런 요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우려하는 그러한 게 아닌데 그러면 중국이 예를 들어서 대만을 포위하거나 대만을 공격할 때 남의 일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군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중국이 됐든 누가 됐든 하다못해 뭐 대만이 중국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남의 일로만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워낙 가까이 사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대만만 중요하고 거기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안녕하고 떠날 것처럼 이런 인상들을 자꾸 주고 또 우리한테 무슨 뭐 방위비를 증가하라 뭐 압박을 줄까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는 굉장히 얄팍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각자 자기 나라의 국방은 자기가 책임지고 그 부족한 부분은 우리 미국이 도와주겠다 이거거든요. 옛날처럼 미국이 전부 다 책임지겠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하는 얘기가 틀린 말일까요? 자기 나라는 자기 힘으로 지켜라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아니야, 내 나라는 내가 적당히 지킬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던 때에는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도움을 청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확고하다 그러면 미국이 뭐 대만에 무슨 사태가 있어서 여기서 전투력을 뭐 반쯤 빼냈다,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미국이 뭐 방위 분담금을 늘려라 어쩌라 이런 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 과연 우리는 지금 미국이 없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답해야 됩니다. 또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미국이 우리한테 돈을 더 내라 말라 한다, 또 미국이 무슨 대만 사태가 벌어지면 주한미군을 뺀다 안 뺀다, 이런 거는 부가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의 똑똑한 사람들은 주한미군이 중국군의 5분의 1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문제는 미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주한미군이 쓸데없는 주둔을 하고 있다, 한국에 미군을 주둔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정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중요한 위치에 가 있다는 거죠. 전에도 가 있었고. 그래서 불과 뭐 1950년, 지금부터 100년도 안 되던 때에 한반도에 미군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돈 좀 아끼려고 미군을 빼낸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미국 사람들은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고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 또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 태평양, 여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 못지않게 주한미군 또 대한민국이 미국 안보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미국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이 왜 미국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또 그 가치를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토 국가들이 20개가 넘는데 그들이 쓰는 전체 국방비보다도 미국이 쓰는 국방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게 뭐지? 아니, 스스로 지키지 않고 나토 보고 자기네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 생산하는 그런 부의 한 2%만 쓰라고 그랬는데 그걸 지킨 나라가 나토 국가 중에서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미국은 4.5%인가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 돈이 많고 잘 살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미국이 문제가 많거든요. 인플레도 크고 국가 부채도 많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약 오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고맙단 말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돈도 스스로 지키지 않고 공짜로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예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2.7%의 그런 국방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이거는 뭐 국방비 비용의 그런 금액의 문제고, 근데 의지의 문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유럽은 의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를 안 가려고 그러고 군대 규모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지금 군대 기간도 지금 18개월로 줄여놔서 지금 군대가 필요한 인원의 50%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탱크가 3대가 있으면 한 대가 움직이지 못하고 배도 나가는 시간이 너무 많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도 돈이지만 이러한 그 복무 여건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복무 여건을 향상시키려다 보면, 다시 말해서 복무 기간을 다시 늘리거나 하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지금처럼 늘려서 군대 가는 애들만 손해를 봐야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군대를 다시 24개월 하려고 그러면 매달 400만 원 더 줘야 돼요. 그리고 간부들도 병사는 한 달에 400만 원 받는데 자기는 200만 원 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국방비 내에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이거는 국방부만의 책임도 아니에요. 우리 국민 전체가 따지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의지. 훈련하겠다고 하는 의지. 훈련하다가 희생이 생기더라도 그걸 감수하겠다는 그런 의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국방비가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미국 사람들이 우리는 4.5% 5% 하고 우리 젊은 애들은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는데 이 사람들은 그 돈도 덜 쓸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힘든 일은 다 시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육해공군, 해병대 이렇게 있는데, 해병대는 해군 소속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군은 우선 상대적으로 북한이 공군이 약하고 또 우리가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보다는 상당한 우위가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괜찮은 그런 기량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공군도 탄약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군 탄약은 비싸기도 하고 또 만들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탄약 분야를 지금보다는 좀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종사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들도 수를 좀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조종사들 중에서 사회로 다시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붙잡아 놓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종사를 많이 키워서 사회로 나가겠다 그러면 나가도록 하되, 분기에 한 번씩 다시 전투기를 몰아주도록 한다 그러면 기량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다시 이렇게 동원이 되는 이러한 체제를 좀 갖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해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최신 전투함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 능력도 북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나라가 커지고 또 상대하는 게 많다 보니까 바다 멀리 나갈 수 있는 그런 전투함들이 좀 더 필요하고요. 해군도 마찬가지 탄약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탄약들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사람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선진국들은 해군이 되면 지상 근무하고 해상 근무를 한 3대 7 또는 4대 6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근무하는 기간이 70% 또는 60%고 바다에 나가 있는 기간이 40% 또는 30%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근무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바다에 나가 있는 시간이 60%, 70%, 육지에 들어와 있는 시간이 30%, 40%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 가족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라가 못 살 때는 감수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런 거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 타고 나가면 가족하고 전화도 안 되고 또 휴대전화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힘든 일인지. 그래서 이와 같은 근무 여건의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비록 배는 최신이지만 탄약이 제가 보기에는 있어야 될 만큼 없고 특히 또 사람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군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징집병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군이나 공군은 그나마 그 수병들이나 공군 병사들이 지원해서 오는데 육군은 정말 오기 싫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 육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휘관들이 이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것 못지않게 소위 말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라는 게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뭐 군대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모병제를 하자고 그러는데 모병제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미군 같은 경우는 10년 근무한 대위의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부족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돈을 1억이 아니라 10억을 준다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올까요? 제가 보기엔 많이 안 옵니다. 모병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병제 또는 육군이 너무나 제한사항이 많아서 결국에는 그 중에서도 추려서 비록 육군이지만 육군에서 근무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특수부대로 영입을 해서 특수부대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육해공군 해병대가 아니라 육해공군 해병대 그리고 특수부대라는 그러한 병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현대전에 대비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현재 해군이나 공군, 육군에서 이제 우주와 사이버 이러한 그 위협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초기 단계에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획기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군대의 헬리콥터맘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특히 징병제를 수행하는 나라는 다 겪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휴대전화를 나눠준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는 뭐 도박, 또 범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그때그때 걸리면은 처벌을 하고 하면 되는데 보안 문제가 생각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도 우리처럼 징병제를 하는데 복무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참 재밌는 게 일주일마다 휴대전화를 충전을 하는데 휴대전화를 한 번 충전하고 예비 배터리 하나를 충전하고 나면 일주일 내내 충전을 못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휴대전화와 예비 배터리 하나를 가지고 그 용량만큼만 쓰게 하는 이런 거를 통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절제된 그런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훈련소에서 휴대전화 나눠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크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소 기간만이라도 휴대전화를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절제된 생활에 한번 노출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월급이나 이런 봉급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200만 원 주는 거를 찬성을 했는데 지금도 뭐 병사 월급 200만 원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2등병은 한 100만 원 조금 모자라게 주고 있고 일병 상병들이 100만 원 언저리고 병장이 한 150만 원. 그래서 거기에 좀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200만 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2등병들은 한 100만 원 주고 1병부터는 200만 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복무기간을 늘린다고 생각하면 군인은 24시간 근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새벽 1시에도 깨우고 2시에도 깨워서 근무 세우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24시간 근무하는 만큼 한 달에 400만 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부들이 자꾸 문제가 된 이유는 사실은 봉급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수당을 현실화시켜주지 않아서 이건데 수당을 현실화시켜주고 특히 현역 복무를 한 병이 됐던 단기 복무 간부가 됐던 사회에 나와서
자기가 군복무를 한 만큼 그에 따른 취직이 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고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군대 갔다 오면 학업이나 취직에 도움이 안 되고 심지어는 손해가 나는데 누가 군대를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군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여기에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렇다 보니까 동기 유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무한대로 지우다 보니까 지휘관들이 위험한 훈련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뭐 사격은 물론이고 여러분들 지뢰 훈련 해보셨습니까? 지뢰를 매설할 때 어느 정도 깊이에 위장을 시키고 맨 마지막에 안전핀을 뽑는 겁니다. 이 안전핀 뽑아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굉장히 불안하죠. 안전핀을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그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뢰 훈련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수류탄도 사고 났다고 3년 동안 안 던지는 군대입니다. 이거는 간부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훈련을 그런 식으로 하면 필요할 때 써먹지 못하는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군대를 제대로 유지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그러나 이게 성숙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러면 이런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물론이고 위험한 훈련에 대해서 그런 훈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공동된 인식을 갖고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군인들이 잘 못 먹는다는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너무 잘 먹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군에서는 한우만 먹이고 있고 불고기를 하도 많이 해줘서 많이 남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과장된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군대가 무슨 뭐 밥 먹는 게 뭐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먹는 거는 해결했고 입는 것도 해결했는데 이 가장 중요한 자기 목숨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이 부분이 지금 저는 제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훈련을 하고 하다 보면 불의의 사고들이 나도록 돼 있는 것이 이게 뭐 어느 나라 군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요 최근에도 미군 장갑차가 늪에 빠져가지고 리투아니아에서 4명이 죽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 큰 장갑차가 어떻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국가에서는 과거에 이런 행정 절차나 이런 게 너무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유가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자식이나 남편이 죽어서 또는 부인이나 딸이 죽어가지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 사인하십시오. 여기다 도장 찍으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 그들이 궁금한 것을 잘 지원하고 하는 것이 이제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그래도 그런 보상 제도가 많이 획기적으로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그전만 하더라도 추서 진급을 해주는데 그전 계급으로 뭐 보상이 나간다든지 또 자기가 다쳤는데 다친 사람 보고 오히려 증거를 대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억울한 그런 그 이미지를 줬는데 이런 것들이 차츰 나아지고 있다고 해서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같은 세상에는 거짓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AI를 통해서 거짓말 탐지기 옛날에 뭐 맥박 재고 무슨 온도 재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열상 장비로 TV 카메라 앞에서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동원합시다. 그래서 피해자가 있다 그러면 나는 피해자입니다 하면 그래요?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뭐 그 효용이 있네 없네 법적인 효력이 있네 없네 하는 걸 하지만 그 효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동원해서 환자들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검증도 하고 또 그런 거를 감수를 하고 한다고 그러면은 보상을 충분하게 해줘야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보상이 어떻게 충분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꾸로 죽는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죽을 때 마지막 생각이 내 처자식은 어떻게 살지?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전방에 있는 젊은이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거는 지금 이 정도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떻게 이들의 고통을, 이들의 노고를 덜하고 갚을 것인가. 이 생각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전방에 있는 친구들이 문제가 아니라 집에 있는 우리가 문제죠. 우선 내 자식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 또 북한을 얕잡아 보는 분들, 북한은 지금 굉장히 그 인내를 갖고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내에 1, 2년도 될 수가 있어요. 내실이 완성되고 나면 그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내실을 완전히 기하기 전에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핵무장을 하면은 우리가 군대를 뭐 5만으로 줄여도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지금 뭐 북한하고 잘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북한의 선의만 믿고 잘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저는 불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그런 국방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국방력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 이전에 우리가 자체 핵무장하는 게 그거 이전에 지금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우선 마음 자세, 맨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겠다. 안 되면 내가 총 들고 나가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도 총 들고 나가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우선 가지셔야 되고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금을 더 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한 훈련도 해야 되고 미국이 우리의 우방으로 남기를 희망한다면 미국한테도 분명하게 우리가 그들의 우방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해외에 우리 군인들을 파병할 때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어요? 우리가 미국을 우방으로 갖고 싶다면 미국의 아들, 딸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우리의 아들, 딸들을 보내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야 이 급변하는 세상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지금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우습게 보는 것은 정말로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더 높게 위험하게 평가를 하고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춰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통신 장비 좀 제대로 갖춰야 되고 탄약도 더 많이 비축을 해야 됩니다. 훈련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저부터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본인들 스스로 지키는 것도 벅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방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한국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한국은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한국이지 미국에게 요구만 하는 돈 대주겠다고 하는 그런 한국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 되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하고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 되는 것이죠. 북한이 우리하고 잘 지내는 거 이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북한이 그들 인민들에게 가하고 있는 저 비인도적이고 반민주적인 저런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저것을 중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커다란 정치적 과제로 남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이 오래된 속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이 급변할수록 더욱더 안보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보에 관심 있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리더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